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다시 뵙네요. 네. 본방에서 이어서 유튜브 연장 방송까지 좀 이어가는데요. 본방에서 좀 시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네. 회고록 내용 좀 제가 여쭐 게 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래서 이 회고록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강권하다시피 해가지고 저희 촌철님들에게 또 이 회고록을 선물하기 위해서 성과물을 끌어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잡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책 5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자 사인본이 되겠는데요. 덤으로 저도 저자는 대통령님이고 대담자는 저니까. 네. 그래서 저희 촌철님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그거는 뭐 우리 앵커님께서 편안하게 그래요? 정해 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모든 권한과. 뭐 저는 이미 한 권 받았기 때문에 한 권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작가들의 눈초리가 안 보이네. 그 우리 촌철님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저자 사인본의 회고록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본방에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못 여쭤본 게 좀 있는데 좀 하나하나 좀 짧게 여쭤볼게요. 2019년 7월 1일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 조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비하인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대응 부분에서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던 겁니까? 이 책의 한일 관계 부분을 하나의 챕터로 다룹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 우리 임기 중에 이야기가 많았고요. 뭐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이지만 당시 2019년 7월 1일 날 일본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부품인 세계 부품에 관해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소위 조기 경보가 떴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얼리 워닝이 떴는데 조짐을 파악했다. 이 책에 617부터 618쪽에 대통령님의 회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지는 2018년 12월에 당시 노영민 주중 한국 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일본 움직임에 대해서. 그때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을 콕 집어서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도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게 생각했고 관련 부처에다가 전달하라고 했다. 그런데 2019년 2월에도 당시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하더라. 즉 뭐냐면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일본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을 대통령 특보가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 보고 내용과 두어 달 전에 있었던 주중 한국 대사인 노영민의 보고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즉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보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보가 많다고 해서 대처 능력이 자연스레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판단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루느냐가 중요한데 특히 경제 관련 정보는 더 그렇습니다. 소위 요새 말로 경제 안보 관련된 기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 했던 조치가 저는 그 당시 경제 쪽 영역하고 상관이 없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관련 정보를 관련 부처에게 전달했고 동시에 기업들에게 미리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 준비하라 이거였어요. 준비하라는 뜻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둘째는 재고를 미리 확보해서 좀 증가시킬 수 있는지 이거입니다. 즉 대사의 정보 활동이 적시했고 대통령 특보 또한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적이 보고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로서 불화가스, 불화수소는 미리 생산을 증가했거나 국산화를 조기에 높일 수 있어서 저희가 2019년 7월 1일 이후에 일본에 당당히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일본이 되었던 어디든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나라에게는 철저히 대응해야 되는데 이건 민족주의 이런 거 상관이 없고요. 실력이 우선이란 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운명을 결정했던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거는 그 교수님도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나 담당자셨기 때문에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게 이제 그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게 지금 트럼프는 지금 또 이 문제 또 제기하고 나섰잖아요. 그때 뭐 트럼프가 그때 몇 배 올려달라고 했었죠? 그때? 10배였던 걸로 기억하네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당시 그 내용을 전달했던 미국 측 제 카운터파트들 또 머쓱해하더라고요. 사실 대통령이 너무 원해 이건데요. 전달은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내일부터인가요? 그 2차 방위분담금 협상이 열린다라고 하는데요. 네. 대통령의 회고가 여기저기 묻어나오곤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 대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요목 핵심은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뭐라고 회고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했다. 오랫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협상 중단 지시를 뭐 직접 가서 수령을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협상 대표들까지 합의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돼 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 예. 그럼 우리도 세게 나가자 이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의 회고를 보면 동맹 간에도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다. 네. 우리 국익을 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는데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나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있을 정도였다. 그때 교수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기 뭐 비화지만 네. 보고하러 갔더니 대통령님께서 지방에 어디 가셔야 되는데 네. 헬리콥터 엔진을 잠깐 멈추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네, 뭐냐고 그러면서 좀 화가 많이 나셨던 그랬어요. 그 부분을 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대담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외교적으로 관여해야 했고 또 한미 FTA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많았지만 이건 이거 저건 저거라는 거죠. 즉 대한민국의 국익과 또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계산하고 이것은 돌파하셨던 것 같아요. 동맹은 동맹이고 실리는 실리다. 네, 국익은 국익이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책에 지금 분량이 상당합니다. 혹시 지금 또 이제 오늘 방송에서 못 다룬 근데 꼭 전하고 싶은 이런 내용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국가 보훈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리고 국가 보훈 정책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홍범도 장군 흉상도 사실 그때 그간 우리나라의 보훈 체계는 호국 보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전쟁에 관련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편 독립과 관련된 보훈은 상당히 그 힘을 못 발휘했던 시기였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 특히 저도 여러 번 기억하지만 독립에 관한 한 소위 지도자급의 보훈도 중요하지만 여성, 기생, 일반민, 평민, 뭐 우리 민중에 대한 보훈도 상당히 우리가 힘을 썼고 그때 통영의 그 기생들은 시위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넣냐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보수와 진보와 상관없이 정부가 혹은 국가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우리 일반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홍범도 장군의 건도 이거 뭐 흉상 이전에 관한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귀추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홍범도 장군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스탈린 과거에 그 무장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대일 선전포고를 했었던 그 시절에 상징적이고 실증적인 장군이고 게다가 우리 고려인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픈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또 우리가 모셔왔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을 가지고 이념적인 잣대를 댔다는 그 자체가 여전히 마음 아픈 것이기 때문에요. 보훈 쪽에 그리고 많은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저도 뭐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웠죠. 저희가 지금 교수님 고정 출연이 얼마 되셨죠? 오늘이 거의 1년 다 돼가죠. 전혀 몰랐는데. 제가 심심한 사과를 말씀드리고요.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평산
사저에 내려가서 뭐 이런저런 말씀 나누다가 대통령께서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먼저 그래서 저는 그냥 옆에서 도우면 되는가 보다 싶었는데 저를 대담자로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뭐 일종한 한편으로 좀 영광스럽죠. 저는 학자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던 분의 과거 회고 특히 외교안보판을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건 영광이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무겁죠. 근데 예. 한 1년 걸렸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쫙 이제 그 대화를 하고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다 풀고 그리고 원고 작성하고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네. 작업은 일단은 녹음했고 그리고 녹음본을 푸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구어체니까 좀 최소한 좀 고쳤고 그리고 대통령이 끝까지 잡으셨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막 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책에 담기는 좀 너무 예민해서 거의 다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혹시 있어요. 빼놓은 거 혹시 있나 90% 이상은요. 그러니까 우리 농담한 건 좀 그런 거 말고 했고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너무 민감해서 아직은 공개하기 좀 뭐하다 이런 거 책을 읽어보시면 이런 것까지 아마 이메일 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주요 주변국들의 지도자 인식들도 담았으니까요.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성격이 거칠다 해도 자기하고는 잘 맞았다.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을 말씀하셨고요. 뭐가 제일 힘들었대요? 앞에서는 뭐 스마일 웃고 이해했었지만 뒤에 보면 다른. 그리고 구밀복검.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케미가 잘 맞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담으셨는데 아베하고는 그렇게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외교 안보 편에서 그럼 뭐 정치 편이라든지 다른 편도 나오는 그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몰라서 모르는 거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이 책이 잘 많은 분들로 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히 첨언한다면 이 책의 키워드는 절치부심입니다. 왜요? 뭐냐 하면 우리가 했던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님께도 상당히 불편한 질문들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식의 질문. 혹은 뒤돌아보면 어떤 점을 가장 후회하느냐.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라는 식의 질문도 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특히 외교안보 편을 맨 처음에 내신 것은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뒤돌아보니 우리 역사에 외교안보적으로 많은 손해와 피해를 봤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시기마다 뒤돌아보고 다시 평가해보는 절치부심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는데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교수님도 그동안 뭐 청년회처럼 고생 많이 하셨네. 네. 알겠습니다. 요 책 관련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현안 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푸틴,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첫 해외 방문지로 지금 중국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집권 오기가 시작됐죠. 예. 그리고 9일 만에 그래서 집권 5기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9일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네. 결국은 양국 밀착 관계를 부각시킨 건데요. 공동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그 흔적이 아주 짙게 나와 있습니다. 예. 공동성명에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을 바꾸려는 미국의 패권적 행위 시도에 반대한다라고 했고요. 북한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반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이 좀 셉니다. 또한 양국은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켜 한반도 무력 분쟁과 긴장 고조를 낳을 수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 우리하고 일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 의한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 3월에 러시아와 중국이 정상회담 했었거든요. 그때보다 상당히 내용이 크고요. 세고요. 나토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나토의 파괴적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의 지역 평화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했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일종의 휴전과 같은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의 중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밀착하는 걸 넘어서 또 이제 북한 방문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요번에 북경까지 온 김에 평양 살짝 들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배적인 판단이었으나
글쎄요.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 실무적 차원이 됐든 전략적 차원이 됐든 예.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북한의 노동신문이 푸틴 대통령의 북경 방문을 상당히 자세히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의 시간으로 따지면 사흘 만에 보도를 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사실상 준실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거고요. 예, 그래서 좀 봐야 되고요. 또 하나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교적 공간이 좀 더 그렇죠. 뭐 제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과 중국은 더 밀착하게 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밀착되어 있고 북러의 밀착은 아마 중국의 용인하에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단은 여러 번 하신 바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우리 이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그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올림픽 휴전은 참 좋은 것입니다. 예. 이 올림픽이 시작이 그리스에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올림픽 휴전 협정의 전통은 기원전 8세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런가요? 예. 고대 그리스도 시작한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든 운동 선수와 관련자가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 아테네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정치적, 신사적 협정을 맺었대요. 전쟁하면 오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모든 군사행위, 전투 전쟁을 멈추었기 때문인데 이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전통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992년부터 공식적으로 이 전통을 되살렸고요. 93년부터 유엔 총회도 이를 지지하면서 결의안의 형태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유엔에서 평창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랬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 이것을 저희도 잘 활용했죠. 근데 요 또 두 번째 이 포인트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지지난주로 기억하는데 혹은 지난주겠죠. 파리를 방문했어요. 네. 이때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마크론 대통령과 올림픽 휴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이제 열리는 파리 올림픽 때 휴전하자. 참고로 올림픽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파리 올림픽이 우리 평창 올림픽처럼 평화 올림픽이 되길 바라겠고 혹은 또 흥행이 되길 바라지 않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올림픽 휴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활용하고 싶었겠고 시진핑 주석에게 당신이 뭐 듣자 하니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니 이걸 좀 건의 혹은 제안해 주시면 어떨 걸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마크론 대통령도 확인한 건데요. 만약에 올 여름에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 마크롱 그래서 파리의 휴전이 올림픽 휴전이 된다면 이 모양새는 참 특이하죠. 마크론 대통령이 제안을 시 주석한테 했고 시 주석은 이걸 푸틴한테 얘기했고. 그럼 시진핑의 어떤 성과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뭐 이거는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또 하나 좀 돌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이란에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교수님 또 이란에 대해서 아주 또 정통하신 분인데. 정통이라기보다도 몇 번 가봤다 이겁니다. 테러냐 아니냐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일단은 이란의 정보 발표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비상 착륙이라고 했다가 바꿨어요. 크래시, 추락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란 라이시 대통령. 그리고 압둘라한 외교장관이 동승했다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이런 이 국경 접경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험지대입니다. 그리고 밤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안 좋은 일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요. 이란의 지금 헌법을 보니 만약에 사망으로 판단, 유고로 된다면 50일 내에 재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통령이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유고가 발생되면 이 대통령이 강성 보수, 강성파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죠. 그래요? 예. 참고로 얼마 전에 우리처럼 여기서도 총선이 있었는데 테헤란의 그 투표율이 7%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정치 불신이 강합니다. 7%요? 네, 네. 수도인데 테헤란이?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도를 보고 놀랐어요. 투표율이 7% 반감이 많이 높았다는 거의 거예요. 보이콧이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지금 뭐 이란의 정세 더 나가서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봤는 건데 사실은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말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부디 그분들이 무사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저자 사인본으로 받으실 5분을 잠시만요. 그 저자 사인본을 하니까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친필 사인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쇄된 거고. 인쇄된 겁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덤으로 제가 사인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종곤 교수의 또 사인까지 포함이 된 책 5권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당첨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B 쿤님, 그다음에 루카님, 루시 로켓님, 하이킹 베어님, 공주님 이 5분을 저희가 추첨으로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5분께는 메일 주소로 지금 자막에 메일 주소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메일 주소로 주소 전화번호 주시면 책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꼭 기입해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세계는 우리 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